자,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부터 총 4회 2주 동안의 디자인 보호법 기출문제 풀이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본 강의는요, 일단 디자인 보호법에서 기출됐던 2002년도부터 올해 초까지 출제가 된 문제들을 진도별로 정리하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문제만 푼다라는 개념보다도 사실은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강사와 함께 그 리마인드를 하는 그런 강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하루에 한 50문제 조금 넘겨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감안해서 가능한 최대한 그 문제만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세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리 기존에 공부하시면서 내가 알고 있던 지식들을 다시 한번 좀 집대성을 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는 요 WK 디자인 보호법 기출문제집이고 요 교재로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문제 교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재 한번 목차 한번 잠깐 볼까요? 자, 목차를 보시면은 컨텐츠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번 강의 동안에 풀 부분은 그 챕터 1번입니다. 200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진도별 1차 시험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번에 2025년 1차 시험 대비 모의고사 10회분은 우리 각자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기출문제 풀어보신 다음에 모의고사 형식으로 기출문제를 충분히 한 3, 4회독, 뭐 많으면은 3, 4회독, 적으면은 2, 3회독 정도 하신 다음에 모의고사를 한번 쭉 풀어보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문제가 지금 기출문제가 219문제, 총 219문제거든요. 그러니까는 219문제니까는 이거를 4회로 나누면 최소한 한 55개 요 정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초반부에는 제가 설명을 더 많이 드릴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제가 중복되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처음에는 좀 설명을 좀 많이 하고 마지막에 좀 스퍼트를 내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에 디자인 보호법의 목적과 개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페이지 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현행 디자인 보호법에서 채택하고 있지 아니한 제도는 몇 개인가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디자인 보호법을 전반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요. 가번의 이의신청 제도라고 되어 있죠. 자, 이의신청 제도 우리 디자인 보호법의 일부 심사 등록, 그죠? 일부 심사 등록 디자인에 대해서 설정 등록 후부터 등록 공고 후 3개월까지 이 신청 제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통상 실시권 허락 심판 제도죠. 자, 우리 디자인 보호법 95조의 이용과 저촉을 규정하고 있고 121조에 통상 실시권 허락 심판 제도를 두고 있어서 이용 저촉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후 출원 디자인권자가 선 출원 디자인권자에게 또는 선 출원 또는 선 발생 권리자에게 이런 통상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예외적으로 강제적 실시권으로서 통상 실시권 허락 심판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답은요, 심사청구제도는 없습니다. 자, 우리 디자인 보호법은 심사청구제도 없죠. 그렇죠? 우리 디자인 보호법은 출원 순으로 심사가 진행돼요. 이렇게. 그러다가 우선 심사를 신청하게 되면은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심사가 진행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심사청구제도는 이제 우리 특허에는 있지만 우리 디자인 보호법은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심사 신청 제도는 있어요. 우리 디자인 보호법도. 하지만 심사 청구 제도는 없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정정 심판 제도도 우리 디자인 보호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등록 결정이 되고 나서는 그 디자인을 수정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번의 출원 공개 제도입니다. 그래서 출원 공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출원 공개가 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특허법하고는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디자인 보호법은 출원하고 나서 출원 공개가 법 제도에 의해서 출원일로부터 몇 개월 안에 출원 공개가 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신청을 해야지만 출원 공개가 되고 내지는 우리가 46조 2항 후단 규정에 의해서 동일자 출원의 협의불능 협의불성립에 의해서 거절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때 출원 공개가 되고 있죠.
아시죠? 그래서 56조 공개라고 하죠. 아무튼 출원 공개 제도는 우리 디자인법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변경 출원 제도는 우리 디자인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리고 해외 입법 사례를 보면은 뭐 특허와 디자인 또는 실용실험과 디자인 이렇게 변경 출원 제도를 인정해주는 국가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디자인법, 우리 법 체계, 우리 산업재산권법 체계 하에서는 디자인보법의 출원을 인정된 상태에서 상표로 변경하거나 내지는 특허나 실용실험을 변경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 점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보정각화 제도는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디자인보법도 보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보정을 하면은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보정을 할 수밖에 없죠. 보정 각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정 각하 제도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출원 공고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상표법에 존재하는 제도고요. 출원 공고와 출원 공개의 차이는, 출원 공개는 출원하고 나서 실체적, 절차적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개가 될 수 있는 걸 출원 공개라고 한다면, 출원 공고는 어느 정도 심사가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등록되기 전에 그 출원이 공고에 발행이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죠. 자, 그래서 채택하고 있지 아니한 제도는 몇 개인가라고 한다면 3번에 4개, 즉 나, 다, 죄송합니다. 다, 라, 바, 아가 되겠습니다. 총 4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재산권 제도에 관한 다음에 비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이나 상표는 부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일단 디자인보법 관점에서만 본다면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이란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중의 위생을 해야 한다는 것과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은 사실 관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은 우리 디자인보법의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자, 옳은 지문이고요. 2번, 공지 또는 공연 실시 발명의 지역적 기준과 공지 또는 공연 실시 디자인의 지역적 기준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고려해서 판단한다. 예, 소위 국제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원된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신규성 흠결이고,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다면 창작 비용성 흠결로 등록이 되지 않는데요. 이때 공지 디자인의 범위는 국제주의를 취하고 있고, 그때 국내 또는 국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디자인 등록 출원 및 실용시한 출원은 도면의 제출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렇죠. 자, 여러분 디자인은 결국 도면이에요. 그죠? 도면이 권리사입니다. 왜?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도면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요. 뭐 실용실험도 마찬가지죠. 실용실험도 결국 물품의 형상과 구조와 조합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도면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4번째, 디자인보법상 정정심판제도나 정정무효심판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번 문제에서도 반복이 되는데요. 우리 디자인보법은 원칙적으로 등록 결정 이후에는 뭐다? 디자인이 정정이나 수정할 수 없다. 자,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디자인보법도 정정심판제도나 정정제도를 도입하자라는 꽤 견해가 있어요. 그런 제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여러분 변리사 되시고 나서 타당성을 검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5번 가겠습니다. 설정 등록된 디자인 및 특허는 원칙적으로 모두 등록 공고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라고 했으니까 등록 공고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요까지는 옳은 지문이에요, 둘 다. 그런데 등록 공고된 양 권리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틀리죠. 그죠? 디자인은 일부 심사 등록 디자인에 한해서만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 특허는 별도로 이의 신청 제도를 두고 있지 않고 그에 대체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 제도가 과거에 특허법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라지고 지금 새롭게 다른 제도로 대처가 된 거죠. 다음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 지금 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옳은 것은, 자, 요거는 이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자, 3번 같은 지문은 뭐예요, 여러분? 특허법 지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하시면 거의 다를 바 없다.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디자인 등록 결정이 되어서 디자인권의 설정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멸한다. 네, 틀린 말이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했으니까 아직 디자인권이 발생하기 전, 즉 독점 배타권이 발생하기 전이고, 맞죠? 등록 결정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등록료를 납부해야 되겠죠. 납부하게 되면 설정 등록이 되면 그때부터는 배타적 권리인 디자인권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때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번은 옳은 지문입니다. 그러면은 2번부터 5번까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1번인 거를 잘 골라냈어요. 자, 근데 2번부터 5번까지도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단계니까 2번부터 5번까지도 어디가 틀렸는지를 한번 여러분 같이 저와 읽으면서 바로바로 캐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옳은 것을 고르는 지문이 어려워요.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 자체가 아무래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보다 옳은 것을 고르는 게 더 좀 어렵습니다. 예, 난이도가 높아요. 자, 2번부터 가보겠습니다. 법인의 모든 직원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했습니다. 자,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원시적 취득자는 법인이 된다? 아우, 그럴 리가 없죠. 그쵸? 자, 이건 저작권법에서는 뭐 업무상 저작권이라고 해서 그런 게 좀 있는데, 우리 디자인보법에서는 산업재산권 체계에서는 일단 발명자들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원시적 취득자가 되고, 그 다음에 법인에다가 넘겨주냐, 넘겨주지 않냐, 뭐 예약 승계가 들어가냐, 아니냐, 직무 디자인에 관한 통상시권 생기냐, 그런 걸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단은 창작자인 공동 직원, 전체 직원, 모든 직원들에게 권리가 귀속되고, 그 다음에 법인에게 승계가 된다, 만다, 이게 결정되는 겁니다. X. 3번,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의 지분을 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자, 여기서 이제 경우는 없다가 나왔죠. 자, 여러분, 경우는 없다라는 지문이 나오면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왜? 경우는 없다라는 지문 자체가 난이도가 높아요. 예, 즉 경우가 없다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법조문도 그렇고 심사기준도 그렇고 항상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칙적인 입장이 있고 예외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의 전체적인 제도와 등록 요건들도 원칙적인 제도가 있으면 예외적인 제도가 있어요. 예컨대 전체 디자인이 원칙이면 뭐가 있어요? 부분 디자인이 예외가 있고, 맞죠? 1디자인 1출원지가 원칙이면 예외적으로 뭐가 있어요? 한 벌의 물품 디자인이나 복수 디자인 제도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경우가 있다 없다라는 거는 법을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정오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읽어보면, 자, 여러분 이제 법리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입니다. 즉 창작자가 여러 명이거나 적법하게 승계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이 자기의 지분을 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있다 없다? 자, 이전과 양도, 이게 이전이 아니라 양도였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이전이면 답이 틀린 지분이 되는 거죠. 왜? 이전에는 뭐가 포함되니까? 상속, 기타, 일반 승계가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 기타, 일반 승계는 동의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양도라는 거는 우리가 뭐 예컨대 가장 일상적으로 본다면 돈을 주고 넘기는 그런 개념인데, 그럴 때는 당연히 동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왜냐면은 공동 소유자들이 자기의 한 명 자기 말고의 다른 사람의 주인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법리상 당연한 거다. 우리 법 감정상 당연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 경우는 없다가 아니고 있다. 왜요? 어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속, 기타, 일반 승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문을 다시 한번 곱씹겠지만 자기의 지분을 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양도라고 돼 있으면은 옳은 지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죠? 자, 4번입니다. 디자인 등록 출원 후에 당의 디자인 출원을 취하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한다? 아닙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취하의 법적 효과는 뭐죠, 여러분? 취하 특허도 마찬가지예요. 취하는 뭡니까? 효과가 처음부터 그 출원이 없었던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출원이 없어지는 거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컨대 실무적으로도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출원을 했는데 갑자기 창작자를 집어넣어야 돼. 아니면은 뭐 디자인을 좀 더 수정을 해야 돼. 아니면 디자인 좀 한 열흘 만에 바뀌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바로 취하해버려요. 예, 취하해버리고 재출원을 해버립니다. 왜? 괜히 나중에 보정했다가 문제되면은 다시 출원 일자를 확보하는 게 더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보정 각하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하는 게 아니고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하는 게 아니라 출원만 사라졌고 다시 재출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입니다.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때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지분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저는 여러분 이런 5번 지문이 참 좋은 지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번 지문은 대전제가 틀려먹었어요. 왜요, 여러분? 질권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디자인권이 아닌 디자인권이 설정 등록되기 전 단계에서 질권 설정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전제가 아예 이 기본적인 전제가 틀린 지문들은 이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맞나 틀리나 이게 헷갈릴 때가 되게 많습니다. 예, 놓칠 수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여러분하고 똑같은 수험생 시절 때 똑같은 그런 실수를 많이 했었고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 유무 다 떠나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질권 설정은 불가능하다. 자,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디자인보법도 어떤 문제가 출제된다? 특허법과 유사한 법리, 거의 동일한 법리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특허법 공부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허법하고 디자인보법이 다르게 법리를 취하지 않는 것들은 특허법 법리로 잘 해결하셔야 한다. 은근 그게 디자인보법에서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면 난이도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허법 공부를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지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시 옳은 거니까 난이도가 좀 높아요. 저랑 1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번이에요. 4번 문제 지분 1번.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 같은 날에라고 돼 있어요. 같은 날. 이상의 출원이 있어서 특허청장이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해서 협의와 신고하도록 명했습니다. 근데 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하였다면은 비록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도 협의의 효력은 존속한다? 요거 틀렸죠. 왜냐면 법조문상 뭐라고 돼 있냐면 협의하고 기간 내에 신고까지 마무리해야지 규정이 만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요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 요건 안에는 협의의 결과만이 아니라 신고까지 가야 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리거든요. 특허청장은 모르거든요. 양 당사자가 협의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신고를 해줘야지 아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답은 협의의 효력은 존속한다. X고요. 자, 2번.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 다른 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6조 1항이 적용되겠죠. 아까 1번 같은 지문은 46조 2항이고요. 그렇죠? 2항과 5항이 적용되는 거고. 자, 이상의 등록 출원이 있는 때에는 다른 출원인의 창작보다 앞서 창작을 완성하였음을 입증하는 자가 없는 한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받을 수 있다는 맞는 말인데 거기에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쓸데없이 무슨 창작보다 앞서고 창작 완성이 더 앞서고 그게 왜 나와요? 그죠? 우리 디자인보법은 창작을 언제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출원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선출원을 하는 자에게 등록을 허여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작일자가 앞선다, 앞서지 않는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 같은 날에 역시 46조 2항이 적용되겠죠. 이상의 디자인 등록 출원이 있는 때에는 등록 출원인이 합의하는 경우에 이상의 출원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우리 디자인보법은 하나의 디자인에 대해서는요, 한 명에게만 권리를 부여하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 가시면 어려우실 텐데 저작권은 가능할 수 있어요. 저작권은 서로 창작을 한 루트가 다르면, 즉 서로 모방하지 않았으면 거의 비슷한 디자인에 대해서 저작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각각. 근데 디자인법법은 산업재산권이기 때문에 산업 중심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동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 이상의 권리자가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자, X 4번. 디자인을 공동으로 창작한 자가 출원 전에 다른 공동 창작인의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지분을 양수한 때에는 단독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상황을 한번 전개해 볼까요? 자, 창작을 했어요, 둘이 창작을 했는데 출원하기 전에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보통 대학교 때 팀 프로젝트 같은 걸 했는데 한 명이 나 이제 정신없고 나는 이제 요번에 전과 해가지고 다른 과로 가서 다른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너가 이거 알아서 해. 해서 디자인과에서 갑자기 뭐 법대로 갔어요. 그러면 그 디자인 하다가 넘겨준 그 권리를 가지고 그 마지막 팀원 한 명만 출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런 것도 특허법이랑 차이가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자, 5번. 합병에 의해서 소멸회사의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존속회사에 승계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망했네요. 그죠? 망해서 그 회사의 실체가 다른 어떤 회사에게 다 넘어갔어요. 자, 존속회사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권리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디가 틀렸어요, 여러분? 이것도 특허법 지시가 똑같잖아요. 자, 여러분. 회사가 망했다. 즉 법인이 합병에 의해서 소멸됐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친다면은 사망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법인이 사망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의사의 처분에 의해서, 의사의 결정에 의해서 사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다만 제3자에게 알리기 위한 어떤 3자 대항 요건적 측면에서는 당연히 특허청장에게 알리거나 등기를 새로 하거나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효력 자체는, 권리승계 효력의 자체는 합병이 일어났을 때, 법적으로 합병이 일어났을 때 완벽하게 일어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디자인보법상의 기간 또는 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고른 것은. 자, 5번 같은 문제 잠깐 주목해 주세요. 5번 문제는 정말 여러분이 법조문을 좀 꼼꼼히 봐야 돼요. 법조문을. 예. 그러니까 디자인법도 그렇고 특허법도 그렇고 좀 법조문을 꼼꼼히 한 번쯤은 보실 필요가 있다. 물론 특허법하고 겹치는 부분들은 특허법으로 커버하면 되겠습니다만 법조문을 정확히 모르면 안 된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가볼게요. 디자인보법상의 기간 또는 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읍. 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에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하며, 저는 이런 30일이라는 날짜가 이게 저는 실무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좀 익숙한데 여러분들은 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30일인지 한 달인지 3개월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처음 어쩔 수 없어요. 수험생 때는 좀 외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심결확정 후 이제 무지막지하게 그냥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거니까 제척 기간을 두고 있는 거죠. 심결확정 후 3년이 지난 때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3년이 지나면 마치 우리 소멸시효 개념처럼 사라지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60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요건 동그라미. 자,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 X, 틀린 것만 있는 거 고르는 거죠. 자, 니은. 디자인 일부심사 등록 이의신청은 일부심사 등록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역시 이것도 틀렸죠. 그렇죠? 어디가 틀렸냐면, 이건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냐면, 경과한 날,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가 아니고 법조문 69조에 보면은 이의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이의신청을 했죠. 그런데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의신청 이유하고 증거를 좀 수정하거나 채워야 돼. 그럴 때 그 이의신청한 날부터 30일까지 보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라고요. 이해가시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지문입니다. 요건 69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디귿. 특허청장 요거 디귿 지문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디귿 지문 좀 주목해 주세요. 특허청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 자,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라고 함은 아무래도 절차를 밟음에 있어서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그 대리인들, 즉 변리사들하고 그 출원인하고의 소통이 쉽지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외자. 그러니까 해외 고객들이죠. 해외 고객들. 해외에 본사가 있고 지사가 있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 일반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라고 하고요. 자, 청구에 따라서 또는 직권으로
69조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 이의 신청 이유 등의 보정에 관한 보정 기간이나 또는 거절 결정이나 취소 결정에 대한 심판에 대한 심판 청구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되게 많이 질문도 들어오세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이렇게 교통이 불편한 자가 아니어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통이 불편하면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1회에 30일 더 추가 연장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은 처음에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이 지금 기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통이 불편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회에 한해서 30일 이내에 가능하고 거기다 추가로 1회에 한해서 30일 더 가능한 거죠. 총 60일까지 가능한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자, 리을. 특허청장, 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할 때에는 자, 절차를 밟은 기간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제출할 때 언제까지 제출해 주세요? 뭐 2주일 안에 해주세요? 3주일 안에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 기간을 정할 때 청구에 따라서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네, 당연히 가능하죠. 이거는 법조문상 172조에, 1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특허도 마찬가지고요. 자, 미음.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하는 겁니다. 자, 언제, 몇 월 며칠에 뭐뭐 하자. 10월, 이제 11월 20일에 우리, 심사관 면담하자. 뭐 이런 기일을 정했을 때, 그거를 청구나 또는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죠. 그쵸? 당연한 거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법조문 17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거니까 니은 디귿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05번 문제는 모르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05번 같은 문제가 나오는 걸 대비해서 시험 전에 꼭 뭐를 한번 본다? 법조문 1조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쭉 보는 거, 그거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뭐 특허법도 마찬가지고 민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이제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자, 지금 현재 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자, 6번 문제예요. 1번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자, 뭐 특허법 1조를 말하는 거죠. 디자인보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디자인법은 1조죠. 그렇죠? 자, 여러분 뭐 1번 지문은 사실 뭐 여러분이 법조문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렇죠? 바로바로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2번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디자인법법은 창작자에게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맞죠? 창작자가 원시적으로 권리를 획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승계를 해주든 말든 그건 내 맘이고 자, 이를 기초로 선출원의 지위와 디자인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디자인법법은 디자인을 창작한 자에게 뭐예요?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등록을 받았을 때 디자인권이라는 20년 동안 얻을 수 있는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3번 특허법상의 발명은 물품을 통해서 사상의 창작을 구현하지만 디자인법법상의 디자인은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물품과 독립된 별개의 개념이다. 자, 여러분 3번은 오히려 바뀐 개념이죠. 그렇죠? 자, 특허법이란 건 기술적 사상이에요. 물품이라고 단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단순한 아이디어들도 그것들이 어떤 기기 간의 어떤 수단들의 연결에 의해서 구현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발명이라는 것으로 즉 특허가 될 수 있지만 디자인이야말로 이제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즉 물품을 전제로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물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강의 때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 디자인은 뭐다?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다. 이게 원칙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점에서 답은 3번은 틀린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특허법상의 발명의 이용은 실시에 의한 이용 이외에도 창작물의 공개에 의한 문헌적, 영구적인 이용이 있으나 자, 디자인법법상의 디자인은 수단적 가치인 기술과는 달리 외재적인 목적 그 자체가 목적 가치에 해당하므로 자, 여기서 이제 외재적인 목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디자인은 결과물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죠? 결과물 그 자체가
예, 목적 가치에 해당하므로 실시에 의한 이용이 일반적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 4번 지문은 일단 저 같으면은 물음표를 하나 던지고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학계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 디자인 같은 경우도 사실 실시에 의한 이용도 일반적이긴 하지만 디자인도 그 디자인을 보면서 디자인의 트렌드라는 걸 이해하고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4번 같은 지문은 조금 정오를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워낙 3번 지문이 명확한 답이기 때문에 4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1차 시험을 합격하려면은 시험 객관식 문제의 달인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기출문제가 가장 좋은 사례가 되는 거죠. 많이 풀어보면서 꼭 OX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체적인 문제에서 가장 옳은 것, 가장 틀린 것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스킬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4번 같은 경우는 저도 뭐 논문을 많이 읽어봤지만 4번 같은 경우는 뭐 이거를 반대로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 답은 3번이 명확하기 때문에 3번으로 가는 겁니다. 자, 5번. 특허법과 달리 디자인보법에서는 출원 공개에 따라서 출원인이 출원 디자인에 대한 공개를 신청하지 않으면 출원 공개하지 않으나 디자인보법 43조에 따라 출원인이 출원 디자인을 비밀로 알고 청구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디자인보법은 출원 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허법과 동일해요. 하지만 특허법의 출원 공개와 디자인보법의 출원 공개는 그 운영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공개되는 게 원칙이고요.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등록이 됩니다. 공개되지 않고 등록되고 아예 등록 공고가 발행되는 거죠. 그리고 디자인보법은 아주 독특한 제도죠, 여러분. 비밀 디자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죠. 그래서 설정 등록 후 3년이라는 기간 안에서 등록된 디자인의 기간을 공개를 유보하고 비밀로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7번입니다. 자, 디자인을 창작한 디자인의 디자인보법상 지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로 나와 있는,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문제도 사실은, 특허법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인적인 요건에 관련된 건, 주체적 요건에 관련된 거라서, 디자인을 창작한다, 발명을 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특허법 지식으로 최대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디자인 창작에 관여한 자가 창작자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디자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하므로 창작 아이디어만을 제공하거나 개발자의 지시로 도면만 작성한 경우는 창작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네, 1번 지문 굉장히 좋은 지문이죠. 창작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뭐냐면 그 디자인을 완성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돼요. 디자인의 구상부터 착상부터 구현해내는 것까지. 여기서 말하는 단순히 지시를 받아서 도면만 그린 사람 뭐예요?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그냥 그어달라고 한 거 그어준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을 하면은 그냥 미술 도구인 거죠. 그런 분들은. 절대 미술 도구가 창작자라고 하지 않고 생성형 AI가 우리가 창작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2번. 디자인을 창작한 디자이너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자, 여기까지 틀린 말 없어요. 디자인 창작자의 이름과 주소는 디자인 등록 출원서는 물론 디자인 국제 출원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다. 그렇죠. 디자이너의 인적 사항은 당연히 필수적 요소가 되겠죠. 자, 3번. 창작자인 디자이너로부터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승계인에 의해서. 자,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은 디자인을 창작한 것부터 한번 순차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디자인을 창작했어. 근데 창작자가 출원하면 그냥 그대로 디자인권자가 돼. 하지만 창작자가 누군가에게 승계하는 수 있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법인, 커다란 기업들, 뭐 삼성전자 이런 데서 창작하고 법인에다가 승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약 승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이 승계인 적법한 승계인 거죠. 자, 디자인 등록 출원된 경우라도 그 출원서의 디자인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모인 출원으로 거절될 수 있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자, 만약에 그 출원서의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되어 있으면은 그걸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창작자를. 변경하면 되는 거고, 사실
그게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됐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쉽지가 않거니와 만약 그게 심각할 경우에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 진짜 승계를 했냐 안 했냐의 문제까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승계는 했는데 잘못 기재된 것 자체가 모인 추론으로 거절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여러분 뭐 사실 이건 뭐 실무적으로도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창작자가 실제 저는 이제 그래요. 디자인을 창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창작한 사람들의 인적 정보를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으로 디자인 출원할 때 그분들을 실제 창작자로 넣는데 이 회사들 중에서는요. 바쁘거든요, 다들. 그러니까 그냥 회사 법인명으로 회사 이름으로 출원하면서 창작자를 그냥 다 대표자로 하는 사람들 회사들도 많아요. 예, 근데 그거 자체로 무효라고 할 수 없죠. 다만 이제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그 직원들이 창작을 하고 넘겨주지 않았는데 아무런 동의 없이 회사가 권리를 가져갔다 면 그건 진짜 모인 추론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무권리자 추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근데 보통은 다 동의를 하고 넘기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 창작자인 디자이너로부터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승계인이 아닌 자의 디자인 추론은 무권리자 추론으로 취급되며 요게 바로 이제 아까 3번에서 얘기했던 그 사례죠. 거절, 일부 심사, 이의신청 사유 및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그렇죠. 적법한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 출원하면은 권리자가 아닌 거니까. 그렇죠? 자, 5번. 디자인보법 33조 제2항. 창작 비용성이죠. 자, 창작 비용성, 용이 창작성 여부 판단의 주체적 기준은 해당 디자인에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디자이너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뭐 특허랑 동일합니다. 예, 우리 신규성은 디자인보법의 신규성 유사 판단이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 기준이고 창작 비용성은 당업자 기준, 즉 그 통상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의 일반적인 디자이너의 지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정리하겠고요.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이제 목적과 디자인보법의 그 총칙에 관련된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총칙 부분은 꼭 법조문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들어가시면 꼭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6페이지에 8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자, 다음 보기에서 디자인 정의 부분입니다. 자, 여기 디자인 정의 부분은 여러분 뭐 문제 지금 출제된 걸 보면 알겠지만 꽤 많이 출제가 됐어요. 정의 하나 물품성하고 뭐 이런 것만 해도. 그러니까 좀 잘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8번. 다음 보기에서 디자인권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만 묶은 것은 자, 일단 자, 여러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으로 성립되려면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 됩니까? 디자인보법 2조 1호에 따르면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신미성을 갖춰야 되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물품성의 예외로서 물품의 부분과 화상 디자인과 부분 디자인이 부분 디자인하고 화상 디자인하고 글자체 디자인이 인정되고 더 나아가서 무슨 뭐 동적 디자인이니 화면 디자인이니 그다음에 뭐 문자 디자인이니 예, 그런 것들 여러 개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포괄해서 검토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가번에 보시게 되면 포장한 상태의 내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여러분 집중할게요. 내의, 물품 맞아요. 하지만 포장한 상태의 내의가 돼버리면 이거는 뭐가 없는 거예요? 구체성이 없는 거예요. 왜? 포장했다는 것은 인적 사람들이 이렇게도 포장할 수 있고 저렇게도 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 포장한 상태의 내의가 물품으로 특정될 수가 없습니다. 왜? 구체성이 없어서요. 자, 그래서 내의는 물품이 맞아요. 내의라고만 했으면 물품 맞아요. 하지만 포장한 상태의 내의가 되면 내의의 형상이 2차적으로 변형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구체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찹쌀로 만든 떡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식품 디자인 인정되고 있잖아요. 그죠? 찹쌀은 원재료고 결국 물품은 떡이 되는 거예요. 식품 디자인. 다 기기 조작 또는 기능 발휘와 무관한 입체상 홀로그램. 자, 여러분 여기서 지문을 조금만 수정해 보겠습니다. 다 기기 조작 또는 기능 발휘와 무관하다라는 말을 지워볼게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입체상 홀로그램만 남죠. 자,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답번에 그냥 입체상 홀로그램이라고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세모예요. 왜냐면 입체상 홀로그램이라는 거는 우리가 유체물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물품성이 없지만 그 입체상 홀로그램이 바로 앞에 있는 제가 지워달라고 했던 기기 조작, 기능 발휘와 관련이 있다면 걔는 화상 디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래 기출문제는 입체상 홀로그램만 있었고 그거는 화상 디자인이 도입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화상 디자인이 도입됐기 때문에 기기 조작 또는 기능 발휘와 무관한이란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기기 조작과 기능 발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뭐가 된다? 얘는 그냥 일반적인 무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품성으로 인정될 수가 없죠. 유체성도 없고 구체성도 없는 거죠. 자, 얼음으로 만든 장식물, 장식품으로서 물품 인정될 수 있고요. 얼음은 그냥 재료일 뿐이고요. 상품권 가능합니다. 상품권, 현대백화점 상품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이마트 상품권 다 가능하죠. 상품권도 하나의 물품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자, 향수입니다. 자, 복습해볼까요, 여러분? 향수, 기체 또는 액체죠. 병에서는, 향수병 안에서는 액체, 나오면 기체.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기체와 액체는 전형적인 무체물에 해당하고 구체적 형상이 나올 수 없으니 구체성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향수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향수병이면 괜찮아요. 향수병 이런 괜찮습니다. 아니면 방향제가 있는데 방향제가 고체화돼서 고형화되고 정형화돼서 딱딱한 비누처럼 방향제가 나왔다. 그런 것도 괜찮아요. 왜? 고형화 정형화돼 있으니까. 이해가시겠죠? 자,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주로 물품성에 관련된 문제를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마가 되겠습니다. 자, 9번 갈게요. 역시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몇 개인가? 그러면 무형지심 생각해 보시고 특이 디자인까지 고려해서 판단해 보자. 기읍, 판화가 인쇄된 달력. 자, 달력이고요. 그 달력에 그림이 막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판화가 막 그려져 있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10월 달이네요. 그죠? 올해도 10, 11, 12.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시간 여러분 되게 빠르죠? 여러분들 공부 막 시작하신 지 아마 한 몇 개월은, 최소 몇 개월은 되신 것 같은데, 시간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정말 이 변리사 공부하고 변리사가 되고 나서도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을 여러분은 체감하게 될 겁니다. 정말 시간 잘 가요. 자, 하여튼 판화가 인쇄된 달력은 일반적인 물품이고요. 자, 독특한 방식의 포장 형태. 아까 안 된다고 했죠. 포장한 상태의 네일은 그나마 네일이라도 물품인데 포장해서 안 됐다고 했는데 얘는 그냥 포장한 상태래요. 그냥 포장 방식이래요. 이건 안 됩니다. 그죠? 포장 방식 같은 거는 절대 디자인 등록 안 됩니다. 그냥 포장지는 가능하겠지만 포장 형태는 안 돼요. 자, 그다음에 도로의 입체 교차로라고 되어 있죠. 자, 도로의 입체 교차라고 뭐죠, 여러분? 고가도로 같은 거예요. 고가도로. 아니면 땅으로 파가지고, 있는 길들 있죠. 그런 것들은 전형적 부동산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서 전형적인 부동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키워드가 뭡니까? 현장 시공성. 그죠? 그래서 이런 도로의 입체 교차로는 현장에서 바로바로 시공을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얘는 전형적인 부동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품종을 개량한 장미꽃이라고 나와 있죠. 자, 장미꽃 품종을 개량했다. 자연물입니다. 자, 자연물은 견해 대립은 있지만 물품성이 없다라고 보는 견해도 아주 지배적이죠. 다수설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꽤 유력한 견해죠. 그래서 장미꽃 같은 경우는 물품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자연물이니까 또는 더 나아가서는 공업상 이용 가능성도 없죠. 왜? 공업적 생산 방법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음에 보시게 되면은 토지에 설치되는 송전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송전탑. 여러분 어떻습니까? 토지에 설치되니까 뭔가 현장 시공성의 냄새가 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더 어울려요. 뭐죠? 반복 생산성과 운반 가능성. 그렇죠? 그래서 동산성을 얘기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현장 시공성이 강하면 전형적인 부동산으로서 물품을 인정하지 않지만 만약에 반복 생산성과 운반 가능성이 더 강하다고 느껴지면 그때는 동산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데 토지에 설치되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송전탑은 보통 어디선가 대량 생산해서 땅에다 꽂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는 동산성에 더 가깝다. 동그라미. 자, 그리고 형상이 연속하는 철사. 자, 이거는 철사의 형상이 연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사라는 물품으로 특정될 수 있어요. 자, 제가 기본 강의 때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좀 강조할게요, 여러분. 자, 아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볼까요?
포장한 상태 내의 내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거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형상이 연속하는 철사. 자, 이거의 차이가 뭐예요? 자, 우리 디자인 보법은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두 개의 차이는 뭡니까? 얘는 네이라는 물품이 있는데 네이가 독특하게 막 이렇게 접히는 그런 개념이고 얘는 뭐예요? 철사가 있는데 그 철사가 이게 동시에 얘 철사를 형상이 연속하게 바꾸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철사가 그렇게 생긴 걸 말하는 거잖아요. 형상이 연속하게 생긴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어적으로 풀어볼게요. 포장한 상태의 네이는 물품이 있고 물품이 포장이 되는 거니까 2차적 형상이라고 해요. 2차적 형상. 그리고 얘는 뭡니까? 형상이 연속하는 철사니까 그냥 철사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1차적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할 때 말하는 그 형상은 뭐다? 바로 1차적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형상이 연속되는 철사는 오케이, 물품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세 아이스 캔디입니다. 아이스 캔디 당연히 가능하죠. 자, 식품 디자인 가능하고요. 아이스 캔디가 실온에서 녹는다? 그거는 물품성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녹는 거는 괜찮아요. 그건 사후적으로 아이스 캔디가 꽁꽁 얼어가지고 형상이 특정되었다가 먹기 전에 녹는 거니까, 먹을 때 녹는 거니까, 그럼 괜찮습니다. 그런 건요. 자, 식품 디자인 인정되어요. 자, 그래서 디자인 등록이 대상이 되는 것은 총 4개, 3번이 되겠습니다. 기읍, 미음, 비읍, 시읍 총 4개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저랑 천천히 하나하나씩 가는 거예요. 다음 중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몇 개인가? 여러분, 지금 제 속도로 여러분이 못 풀어내시면요. 제 속도로 못 풀어내시면 그건 세모 표시해 놓으세요. 제 속도로 못 풀면 그건 세모 표시해 놓고 나중에 반복해서 계속 보셔야 됩니다. 제 속도로 그냥 맞춰갈 수 있다고 한다면 걔는 다음에 안 봐도 괜찮을 정도예요. 하지만 제 속도를 못 따라오면은 세모 표시하시고 그건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10번. 다음 중 디자인 등록이 대상이 되는 것은 몇 개인가? 자, 이것도 가볼게요. 기읍, 투명한 용기에 담아 그 전체적인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파악할 수 있게 한 칵테일 음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칵테일 음료는 액체입니다. 액체라서 안 되고요. 투명한 용기에 담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당연히 액체의 일반적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 액체가, 칵테일 음료가 투명한 용기에 들어가서 하나의 어떤 상품이 되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공부할 1디자인 1추론지에서 나오는 부가적인 물품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처럼 하나의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얘는 칵테일 음료 자체는 그냥 액체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아닌 겁니다. 물품이 아닌 거예요. X. 이해가시나요, 여러분? 자, 기억 다시 한번 요거 기억 좀 헛갈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예전에 뭐 그런 제품도 있었는데 이렇게 칵테일 잔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여기다 액체를 담아요. 칵테일을 넣어요. 그리고 요 위에다가 비닐로 딱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하나 뭐가 돼? 칵테일 음료의 어떤 용기와 포함돼서 하나의 상품이 됐잖아요. 물품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회용으로 판매해서 요 커버를 딱 떼가지고 바로 칵테일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자체가 디자인으로 인정되면은 얘가 뭐예요, 여러분? 이 음료와 칵테일 음료와 이 용기가 하나로 합쳐져서 뭐가 된 겁니까? 1디자인이 되고 이때 뭐예요? 이 칵테일 음료와 이 용기들은 뭐예요? 부가적 물품에 해당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1디자인 인정돼요. 근데 이 지문은 뭐예요, 여러분? 투명한 용기에 담아서 전체적인 형상, 모양, 색채 등 이들의 결합을 파악할 수 있게 한 칵테일 음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칵테일 음료만 물어본 거라고요. 칵테일 음료의 일반적인 성질을 설명하면서 칵테일 음료가 디자인 되느냐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고요. 이해가시겠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X. 자, 니은의 형상이 연속하는 털실은 바로 전에 나왔던 형상이 연속하는 철사하고 똑같은 말이겠죠.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변질되어서 일정한 형상을 유지할 수 없는 아이스 캔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아이스 캔디의 일반적인 성질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아이스 캔디 식품 디자인 됩니다. 아까 우리 봤던 아이스 캔디 다 되는 거죠. 다만 시간 경과에 따라서 변질되어서 일정한 형상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차가운 아이스크림 종류들은 다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요. 아이스 캔디에 주목하셔서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된다라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상물을 고용한 고용사탕. 자, 이것도 가능하죠. 입상물이란 것이 뭐 설탕가루들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고용사탕, 딱딱하게 굳었다고 되어 있는 거니까 고용사탕도 가능합니다. 자, 미음, 사각 형태로 접은 형상 및 모양의 와이셔츠. 이것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와이셔츠는 되지만, 사각 형태로 접었다는 거니까 2차적 형상이니까 이건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디자인 등록이 대상이 되는 거는 니은, 디귿, 리을 3개, 총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가볼게요. 다음 중 디자인 등록이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곳은, 자, 여러분 지금 되게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네요. 그죠? 자, 그만큼 이 부분에 우리가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심사 기준을 통해서 또는 판례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보는 거 되게 중요하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OX로 판단해 볼게요. 기획, 이동 화장실. 자, 이동 화장실은 어디에 가까워요? 현장 시공성에 가까워요? 반복 생산성 또는 운반 가능성에 가까워요? 후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요거는 동그라미. 자, 동물 박제는 동물 그 자체의 외형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물이에요. 안 됩니다. X. 유리공예 작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유리공예 작품 집중 좀 해주세요. 자, 이거 최근 심사기준 개정도 있었습니다. 유리공예 작품,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작품이란 단어예요. 작품. 작품이 들어가는 순간 디자인보법에서는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그냥. 왜? 작품은 저작권에서 보호되는 예술품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유리공예 주전자 이런 거 괜찮아요. 디자인 등록 됩니다. 근데 유리공예 작품이라고 하면 뭐예요? 그거는 일품이잖아요. 대량 생산을 전제하지 않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유리공예 작품이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오케이. X. 자,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 도어용 손잡이 뭐 가능합니다. 자, 냉장고 도어용 손잡이 어떻게 출원할까요? 냉장고 도어용 손잡이를 하나의 부품으로 보면 손잡이만 출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냉장고를 전체 물품으로 지정한 다음에 거기에 부분 디자인으로도 출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다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초콜릿 바. 자, 초콜릿 바라고 했으니까 바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핫브레이크나, 그죠? 스니커즈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고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동그라미 식품 디자인입니다. 자, 투명한 용기에 담은 음료. 아까 안 된다고 했죠? 음료는 뭐다? 기본적으로 액체이기 때문에 투명한 용기에 담든, 반투명한 용기에 담든, 새까만 용기에 담든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가능한 거는 니은, 디귿, 비읍.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죄송합니다. 니은, 디귿, 비읍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갈게요. 디자인보법상 물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옳지 않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따르고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옳은 것을 고르는 게 문제가 난이도가 높다. 자, 갑니다. 자, 물품이 부품인 경우에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부품이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반드시 실제 거래사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있어야 한다가 아니고요. 호환의 가능성, 즉 실제 거래되지 않아도 호환될 수 있을 가능성만 있으면 족하다. 자, 그래서 부품의 물품성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호환의 가능성. 호환의 가능성.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한글 글자체와 숫자 글자체는 유사한 물품으로 본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물품 글자 꼴이 다르면 비유사 물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글과 숫자는 관련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중국어 글자체와 한자 글자체 또는 라틴 계열에서 영어, 즉 알파벳 영문자와 독일 문자 이런 것들은 유사 문자가 될 수 있어요. 왜? 걔네들은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글과 숫자는 관련이 없죠. 3번, 화면 디자인이 물품의 표시부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라면
화면을 표시한 상태로서 물품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고 화면 디자인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화면이 표시부를 갖고 있는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된다 하더라도 그 화면에 표시된 상태에서 그 표시부를 구비하는 물품으로 하나의 디자인을 인정하겠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틀린 지문입니다. 자, 4번. 물품을 잘못 기재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디자인으로 보아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한다가 아니고요. 물품을 잘못 기재라고 되어 있어요. 기재. 뭐예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다가 물품명을 잘못 기재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아니고 뭐예요? 40조 이항의 정당한 물품명이 아니라는 걸로 거절되죠. 그래서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아니라 자, 40조 이항 정당한 물품명이나 물품류가 아니다라는 걸로 거절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싹 다 틀려버렸네요. 그죠? 답은 5번이겠네요. 자, 5번.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항구. 자, 다양한 동그라미 하시고요. 구성각형과 같이 독립거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디자인 등록이 대상이 된다. 그렇죠. 레고 블록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레고 블록 하나.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지문을 조금만 응용해 볼게요. 완성 형태가 단일한, 완성 형태가 하나밖에 안 나와. 자, 그런 구성각표는 뭘까요? 걔는 독자적으로 출원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항구의 뭐로? 부분 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개념이에요. 이해가시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갈게요. 자, 옳은 것은 자, 1번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각설탕, 고형 시멘트 등과 같이 정형화 또는 고형화된 분상물 또는 입상물의 집합은 집합 단위로서 그 형체를 갖춘 경우 디자인 등록이 대상이 된다. 오케이, 맞는 말입니다. 왜? 각설탕, 고형 시멘트 그게 걔네들은 뭐에 가까워요? 중간에 나와 있잖아요. 정형화, 고형화. 즉 형상이 특정되어 있다. 구체적 형상이 정해져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물품성이 인정됩니다. 답은 1번이네요, 벌써. 자, 그러면 2번부터 5번까지 틀린 것들 한번 하나하나 또 체크해 볼게요.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은 유체 동산에 한정되므로 부동산은 반복 생산이 가능하고 운반이 가능하더라도 물품성을 인정할 수 없다. 땡! 틀렸습니다. 예, 부동산은 부동산 중에서 반복 생산성과 운반 가능성이 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동산성을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현장 시공성하고 비교해야 될 개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3번. 동물 박제, 자연물 그대로, 수석, 자연물 그대로예요. 그 디자인의 구성 주체로 사용한 것으로서 다량 생산할 수 없는 것도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고요. 이건 뭐로 거절돼요? 공업상 이용할 수 없다고 거절되는 거죠. 왜? 자연에서 찍어내는 개념이 아니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가끔 들어오는데 동물 박제와 수석이란 말은 그 단어에 전제되어 있는 개념이 뭐예요? 전제사항이 뭡니까? 자연에서 잡은 동물, 자연에서 채취한 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맞죠? 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공업적으로 양산이 안 되고 자연으로부터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연으로부터 얻지만 그거를 하나의 소재로서 계속 반복적으로 가공하는 것들은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거는. 자, 책상 보세요. 얘도 나무도 뭡니까? 나무도 자연에서 채취한 거잖아요. 하지만 자연에서 특정 자연에서 채취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어디서든지 나무를 갖고 와서 가공해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만든 거잖아요. 오케이, 이런 건 된다고요. 악어 가죽집이나 책상, 나무 책상 이런 거 다 가능한 거예요, 이건요. 그러니까 자, 동물 박제와 수석은 자연 그 자체에서 채취한 것이 물품의 그대로 구성 주체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개념적으로 헷갈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괜히 동물 박제라고 부르지 않아. 괜히 동물 박제라고 부르겠습니까? 괜히 수석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냥 석재라고 부르면 되잖아요. 석재가 되면 그건 괜찮은데 수석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수석이라는 게 뭡니까? 채취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4번. 핸드폰 액정 화면에 구현되는 화면 디자인은 평면적인 이미지에 불과하므로 디자인 보법상 보될 수 없다가 아니고요.
핸드폰이라는 물품의 액정 화면에 등장하면 뭡니까? 핸드폰 자체가 물품이고 그 표시부에 구현된 거니까 모양이 되는 거니까 가능하죠. 그쵸? 자, 오케이. X. 5번.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는 물품으로서 시각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디자인 등록 대상이 아니다. 틀렸습니다. 자, 5번 질문 집중할게요. 헷갈립니다. 일단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는 뭡니까? 부품이라고 정의하셔야 돼요. 부품. 부품이라고 정의하셔야 되고 대체성 있는, 즉 우리가 호환이 되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형적인 우리가 디자인 보법에서 말하는 호환의 가능성이 있는 부품이 이런 카트리지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뭡니까? 설령 얘가 프린터에 들어가서 커버를 덮고 프린터를 실행하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걔 자체가 거래가 되기 때문에 뭡니까? 걔는 시각성이 있는 거예요. 자꾸 완성품 개념에서만 보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걔가 시각성이 없다라고 오해할 수 있죠. 하지만 걔는 토너 자체가 거래가 되기 때문에 뭐다? 시각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이겠고요. 자, 14번 가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일부 심사 등록 출원된 디자인이 디자인보법 제2조에 따른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 심사관은 디자인 등록 거절 결정을 하여야 한다. 네, 그렇죠. 왜? 2조 1호의 정의 부합은 뭐와 연결되어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에 해당해서 33조 1항 본문으로 거절되고 있고 그 33조 1항 본문은 뭐예요? 당연히 62조 1항 각 호의 거절 결정 사유입니다. 즉 거절 이유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부 심사 등록 디자인은 이런 디자인의 정의는 당연히 보는 거고요. 뭐를 안 본다는 거예요? 복습해 볼까요? 신규성 안 봐요. 창작성 중에 공지 디자인 검색하는 거 안 봐요. 확선 안 봐요. 선출원주의 안 봐요. 관련 디자인 35조 대신에 뭐예요? 62조 사항 보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뚜껑을 여는 것과 같은 구조로 된 것은 그 내부도 디자인 등록이 대상이 된다. 그렇죠. 뚜껑 열면 안이 보이니까. 뚜껑 닫고 걔를 분해하거나 파괴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뚜껑이 뭡니까? 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이 보일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시각성 인정되는 거고요. 3번, 형상을 수반하지 않는 글자체는 물품으로 인정되지만 한 벌의 글자꼴이 아닌 개별 글자꼴은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 곱씹어 볼까요? 자, 글자체는 왜 물품이 원래 아니었습니까? 글자체는 무체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글자체를 보호해야 되니까 물품에다가 가로 열고 비록 물품은 아니지만 글자체는 물품으로 보자라고 해서 물품 가로 열고 글자체를 포함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상이 없어도 물품으로 인정되고 있는 거고요. 다만 그 글자체는 한 벌의 글자꼴이 아닌 개별 글자꼴로 디자인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당연하죠. 왜? 우리가 말하는 글자체는 뭐를 전제로 합니까? 기록이나 표시, 인쇄 등의 통상적 과정에서 정보 전달 수단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는 알파벳도 영어도 옆문자, 소문자, 대문자 다 집어넣으면 A부터 Z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우리도 한글도 가부터 히읗까지 다 들어가야 되고요. 숫자도 0부터 9까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글자꼴이 예쁜 거는 그냥 일반적인 모양 디자인, 소위 문자 디자인, 장식성을 갖고 있는 문자 디자인일 경우에 한해서 물품에 표현된 모양으로 보호되는 겁니다. 정리되겠어요?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독립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 합성물의 구성각편은, 자, 독립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은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항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항구가 바로 여기서 합성물이 되는 거예요. 자, 디자인 등록이 대상이 되지 않지만, 즉 물품이 되지 않지만 부분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등록받을 수 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맞잖아요. 똑같은 논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독립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 합성물의 구성각편은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항구의 구성각편 부품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출원할 수는 없지만 부분 디자인으로는 가능하다. 자, 다음에 5번. 물품의 형상이 도시되지 않는 모양 및 색채만의 결합 디자인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자, 5번 지문 별표시하세요. 너무 중요한 지문이죠? 왜? 원래 우리가 물품을 정의하면 일반적으로 그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어야 하고
그런 형상이 없는 디자인은 물품이 아니라고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물품은 뭐라고 했습니까?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사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하겠다고 한 게 뭡니까? 물품 가로 열고 글자체와 화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품의 형상이 없어도 자 이제 묶어볼까요? 모양 및 색채만의 결합 디자인. 형상 빼고 모양 및 색채만의 결합 디자인이 인정되는 것이 있냐 없냐? 있다. 그게 뭐다? 글자체와 화상이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지문의 끝을 보세요. 경우는 없다 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경우가 있다 없다 지문은 무조건 어려운 지문이에요. 무조건. 왜? 법 전반을 알아야 되고 원칙과 예외를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이해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오케이.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5번 지문은 중요한 지문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베베 꼬아가지고 막 지문 막 희한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거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놓으라고요. 자, 15번. 자, 디자인보법상 물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디자인의 동일 유사 여부 판단에서 디자인보법 시행규칙 소정의 물품의 구분표는 우리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들을 말하는 거죠. 디자인 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이므로 여기서부터 틀렸네요. 그죠? 자, 우리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는요. 말 그대로 심사 편의를 위한 거예요. 검색 편의를 위한 거지. 어떻게 동일 유사 범위를 법정으로 해놓습니까? 법정으로 할 거면 시행규칙에 들어가면 안 되죠. 법에 있어야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그러면 2번부터 5번까지 복습 삼아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물품이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 드디어 나왔네요. 그렇죠? 우리 아까 요 판례 응용해서 지문 나왔던 거 여러 번 봤습니다.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디자인 등록이 대상이 된다. 옳은 지문입니다. 자, 3번 지문도 너무 중요한 지문이죠. 자,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물품과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디자인이 동일 유사하다고 하려면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동일 유사하여야 하며 즉 물품의 동일 유사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물품의 동일 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와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 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너무 중요한 판례죠. 그렇죠? 그래서 유사 판단할 때는 물품의 동일 유사를 먼저 전제할 것 그리고 그러면 물품의 동일 유사를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냥 명칭으로 물품 명칭으로 구별할 것이 아니라 용도와 기능과 거래 통념을 감안해서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이런 거래 통념은 계속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도 이 거래 통념은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변리사 시험 봤던 20년 전하고 지금은 달라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해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그 디자인 전원은 일 디자인에 위배되지 않는다. 예, 좋은 말 써놓은 것 같죠? 자, 이런 거죠. 부분 디자인이 있는데 그 부분 디자인이 하나의 물품 중에 2개 이상의 영역으로 구별되어 있다. 하지만 그 2개 이상 영역의 부분 디자인이 사람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의 디자인적 일체성을 보여준다면 그때는 오케이 하나의 디자인을 봐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표시하게 되면 어떤 물품이 있는데 이 물품에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 여기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여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의 물품에서 물리적으로 2개가 분리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2개를 동시에 봤을 때 얘가 하나라 보일 것이냐 아니면 다수개로 보일 것이냐 이 문제인데 지금 요 하나로 보이는 그거에 대한 법원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디자인의 구성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의 유사부 판단에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 자, 5번 질문 너무 중요하니까 이것만 정리하고 갈게요. 소위 기능적 형상이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내용이죠. 자, 정리하면요. 기능적 형상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기본적 형상, 즉 물품의 자, 여러분 물품의 기능과 유사 판단이에요. 기능과 유사 여부 판단. 요거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세 가지로 구별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본적 형상. 기본적 형상. 즉 그 물품에서 당연히 있어야 될 형상이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어떤 걸 얘기했었죠? 락앤락, 반찬 그릇 있잖아요. 똑딱 하는 그 구조. 그거는 기본적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다고 해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자, 두 번째는 필수 불가결한 형상. 즉, 얘는 뭐예요? 그 물품이 요 형상이 아니면 절대 움직일 수 없는, 한마디로 용도와 기능이 명확하게 그 형상으로만 특정된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건 뭡니까? 우리 디자인보법 34조 4호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 어떻게 합니까? 등록시키지 않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 둘 다 뭐예요? 이유는 다르지만 얘는 너무나 뻔한 형상이다라는 거고 얘는 그 물품에서 얘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고 자, 이런 건 뭐예요? 유사 판단할 때 요구가 될 수 없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똑같다고 해서 유사하다고 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만 이 지문처럼 자, 기능에 필요해. 기능하고 관계가 있어. 필요하긴 해. 하지만 선택 가능한 대체적 형상이라고 하죠. 선택 가능한 대체적 형상이 있는 경우라 한다면 이때는 요구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이거는 그 물품의 기능과 관련해서 필요한 형상이긴 해. 그런데 그 형상이 꼭 그 형상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대체적 형상이 여러 개의 옵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디자인의 미감을 위해서 하나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괜찮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사 판단할 때 요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5번 지문 다시 읽을게요. 5번 지문이 1번에 해당하는지 2번에 해당하는지 3번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디자인의 구성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형 나왔잖아요. 그죠? 선택 가능한 대체적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죠? 자, 이 경우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에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 뭐예요? 낮게 평가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높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었습니다. 자, 오케이.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